이제 러시아가 그 전쟁 초반에는 미군 흉내를 내려고 했었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미군의 신속 기동군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수도 키이우에서 아주 박살이 났죠. 그래서 자기들 잘하는 방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병으로 초토화시켜 놓고서 이제 밀고 들어가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좀 한다 싶었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서방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근데 그 무기가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무기? 뭐 하이마스라고. 하이마스. 하이마스 네. 굉장히 많이 요즘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요. 그 하이마스가 한 대 60억이에요. 떨어지면 어떤 정도의 피해를 주는 거예요? 좌표를 하이마스한테 주면 실시간으로 입력돼서 버튼 3개만 누르면 바로 날아가요. 그것도 80km 밖에서. 러시아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환장한 거예요. 네, 79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2부를 시작할 텐데요. 예고 드렸죠, 여러분. 오늘만큼은 꼭 특별히 남성분들 중에 요즘 여성분들도 이 분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참. 밀떡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2부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밀떡 중에 대장격이신 샤를 군사연구소의 이세환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제가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뵙고 싶었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요즘 또 워낙 우리 뭐 전쟁 관련 산업들도 막 각광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럴 때라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실 것 같은데 유튜브를 시작하신 얼마나 되셨어요? 유튜브 다른 회사하고 한 2020년부터 시작했고요. 제가 제 유튜브 그러니까 제 독립해서 하신 거는 개인 한 거는 작년 7월 1일 날 개국했어요. 네. 그러면 1년쯤 되셨네요. 네, 1년 조금 넘었어요. 와, 1년 만에 22만 명. 야, 우리 3프로 TV는 1년 동안에 7만 명이었네. 지금 갑자기 확 늘었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에 이쪽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언제부터 이런 군사 문제 또 무기 체계 이런 거에 관심 많이 갖게 되셨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아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원 때부터. DNA 왜 아버님이 뭐 군인이시면? 그런 게 아니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땐 뭐 문방구에서 이렇게 탱크 팔고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동네 형이 만들어 줬었거든요. 조립식.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카데미. 그리고 그때는 그게 사실 저희 어렸을 때 그 일본에서 금형을 다 찍어왔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설명서도 대충 번역해서 왔었어요. 근데 그 설명서에 보면 그때 일본 그 프라모델 설명서에 보면 이 장비가 역사가 뭐고 뭐 이런 게 쭉 써 있었어요. 어느 전투에 참가했고 이런 게 있어요. 몇 줄 안 되는데 그걸 본 게 너무 전 좋았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죠.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요? 일본도 당시에 굉장히 일본 그 밀리터리 쪽도 카더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자라왔거든요. 그 카더라를 커서까지 믿었어요. 근데 커서 제대로 된 자료를 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요? 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갑자기 물어보신가요? 그 독일군의 대공포가 있어요. 이 대공포가 이제 뭐 총신이 4개 있는 대공포인데 뭐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대공포 쏘는 건데 이게 연합군 조종사로들 하여금 굉장한 질투심이 나게끔 성능이 좋았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와 굉장한가 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 대공포에 격추된 연합군 비행기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작전할 때 이 대공포는 별로 고려해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왜 이러지? 마케팅용이었군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오면 지금 당신이 만들고 있는 조립 키트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 근데 뭐 초등학교 때야 뭐 그런 조립식 저희들도 뭐 그거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은 사실 좀 특이해 보이잖아요. 그런 거에 관심 많이 가지면. 좀 약간 별정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은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너 육사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질문했어요. 군대? 근데 사실 저는 군인하고는 체질은 안 맞거든요. 이런 게 좋아하긴 해도. 그래서 그건 아닌데? 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고 보게 되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이게 굉장한 자산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대학교 나름대로. 때? 대학 전부터요. 대학 전부터. 네. 그렇게 했고 뭐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장 다닐 때는 네. 약간 등한시했다가 원래 전공은 토목공학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 건설회사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원래 회사 생활도 한 몇 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건설 쪽.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예, 네. 하다가 이제 뭐 다시 대학원 들어가 볼까 하다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왕 한 거 이런 쪽 가볼까? 그래서 내 운이 좋게도 이런 쪽에서 그 잡지사 하시는 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이 닿아서 월간 군사세계라고. 네, 월간 군사세계.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시지만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큰 교보문고나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일을 좀 하면서 그렇군요. 예. 그러시다가 이제 워낙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2016년도에 국방 TV에 토크멘터리 전쟁사라는 네네. 프로 여기서 이제 샤를 세환이라는 별명을 네. 얻게 되셨고 예. 샤를이라는 거 좀 설명해 주시면. 그 당시 이제 그 이탈리아 전쟁을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이탈리아 전쟁이 뭐 프랑스하고 막 이제 섞인 그런 전쟁이었어요. 근데 당시 이제 프랑스 왕이 이미 샤를 8세인가 그랬었는데 밀떡에다가 예. 실전은 싫어하고 여자는 좋아하는 그 캐릭터라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약간 프랑스풍이 좀 있으신데. 그래서 샤를이시구나. 네네. 이 유튜브 이렇게 이제 저 제작을 직접 하시고 이렇게 네. 출연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일주일에 몇 편이나 올리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2편에서 3편 정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시던데요. 이 구독자에 비하면.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죠. 근데 네. 이게 또 이슈마다 달라요. 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번째 무기를 깐다. 네. 조회수 빵빵 터지죠. 1번째 보기. 예. 그다음에 1번이 2차 대전에서 폭망한 얘기. 어. 조회수 빵빵 터집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요번에 뭐 이제 KF-21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출한 조회수 거 빵빵 뭐. 터져요. 근데 예전에 이런 전투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잘 안 나와요. 그 어떻게 밸런스를 좀 맞추셔야 되겠네. 근데 이제 PD들은 저한테 항상 그러죠. 좀 뭔가 좀 물어와라. 좀 이렇게 하자. 계속 하자는데 항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모든 이슈가 그럴 수가 네. 없잖아요. 그나마 제가 최근에 조회수가 확 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몇 가지 현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전황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이제 프론트죠. 프론트에서 서로 이제 포격전 위주로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 초반에는 미군 흉내를 내려고 했었어요. 네. 러시아가. 네. 그러니까 미군의 신속 기동군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수도 키이우에서 아주 박살이 났죠. 러시아가. 예, 완전 박살이 나요. 러시아가. 그래서 자기들 잘하는 방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병으로 초토화시켜 놓고서 이제 밀고 들어가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좀 한다 싶었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서방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근데 그 무기가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무기? 뭐 하이마스라고. 하이마스. 하이마스 네. 굉장히 많이 요즘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준다 그러더라고요. 또. 네, 뭐 젤렌스키는 100대만 달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 하이마스가. 한 대 60억이에요. 그다음에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로켓이 한 발에 한 3, 4천만 원 합니다. 한 방에. 한 발에 3, 4천만 원. 한 방에 만약에 떨어지면 어떤 정도의 피해를 주는 거예요? 또 대전차 미사일 있잖아요. 뭐 네. 대전차 미사일을 그 전차를 땅 때리면 전차가 폭파가 되죠. 네. 그거의 한 10배 정도예요. 오. 근데 그게 또 GPS하고 연동돼 있어서 쏘면 타겟한 거 반경 5m 안으로 들어가요. 그 정도 정확하게. 그 정도로 정확히 들어가요.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군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적주둔지라든지 네. 근데 그냥 떨어지면 그냥 예. 섬멸할 수도 있겠네요. 정찰 위성하고 무인기가 가서 타켓을 다 하는 거예요. 정찰 위성은 좌표가 나오잖아요. 좌표를 하이마스한테 주면 실시간으로 입력돼서 버튼 3개만 누르면 바로 날아가요. 그것도 80km 밖에서. 러시아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저는 그 81mm 박격포 소대장 출신이에요, 제가.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대대급에서 차를 타지 않는 네. 육군 그 보병 화기 중에 차에서 차를 타지 않는 가장 무거운 네. 화기거든요. 그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전생에 죄를 지어야만 그걸 그 보직을 받는다는 그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90mm 무반동포하고 80mm 박격포하고. 그러니까 그 보병 대대, 연대, 대대 소속 대대, 대대급 되게 화기 중화기 뭐 이런 중화기 중대가 있죠. 네, 대대급에는 네. 그 중화기 중대 81mm 이런 얘기하면 내 그때는 똥포라고 그랬지. 그렇지. 아 근데 그 굉장히 화력이 좋아요. 사실. 네, 엄청나게 좋고요.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비슷한 무기 체계가 있고 앞으로 이것도 수출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마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능도 비교해 보면 하이마스 못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쪽에선 숨겨진 강자입니다. 아 근데 우리가 뭐 방산이 뭐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간다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육해공이 다 터지는 거 네. 그죠? 이게 왜 방산 부분 이게 영원한 레드오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산 부분에서 세계를 잡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였거든요. 특히 유럽 그다음에 뭐 독일도 조금 들어가고. 근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유럽, 미국, 러시아, 프랑스였는데 여기를 지금 뚫고 들어갔단 말이죠. FA-50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FA-50이 방산에 그러니까 수출에 성공하기 전까지 네. 번번이 이탈리아제 그 훈련기한테 고배를 마셨어요. 서너 번 계속해서 최종까지 갔다가 얘한테 물 먹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에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작이다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서 잭팟이 터진 이유가 뭐냐면 필리핀에서 FA-50이 실전을 겪어요. 2016년하고 2017년. 무슨 실전이 있었나요? 거기 필리핀 외에 그 공산 게릴라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슬람 IS 게릴라들도 많았었고. 네네네. 그거 진압하는 작전에 처음에 필리핀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공급기를 내보냈다가 아군을 오폭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그러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뭐 없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들어온 거 있잖아. FA-50이 딱 그게 언제예요? 2016년이었어요. 2016년, 2017년. 예. FA-50이 나가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립니다. 그 테러리스트 캠프 머리 위에다가 정확하게 폭탄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캠프가 완전 박살이 납니다. 어허.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필리핀군이 대부분 장비가 형편없어요, 진짜. 어떤 건 뭐 2차 대전 때 쓰던 거, 월남전 때 쓰던 거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FA-50으로 엄청난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무기라는 건 다른 마케팅 필요 없습니다. 실전에서 단 한 번만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이게 어마어마한 마케팅이거든요. 네. 이때부터 이제 이 우리 FA-50이 굉장한 그 주목을 받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이 지금 생산하는 비행기 뭐 F-16이랄지 F-35랄지 이런 항공기를 쓰는 국가들의 훈련기로서 굉장히 좋아요. 얘가. 근데 이번 폴란드에 수출한 것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고려가 됐었어요. 그다음에 K9 자주포 같은 거는 네. K9 자주포는 얘도 실전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요? 뭐 인도에서 겪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K9은 우리가 기술 수출을 트루키에 했었거든요. 트루키에 했었는데 트루키에가 이 K9 그러니까 터키판 K9을 가져가서 시리아 내전에 갖고 들어가서 완전히 여기서 엄청난 전과를 올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 기계화 부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가져가서 그러니까 몇 발 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유럽에 있는 군 관계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저거 뭐야?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알아보니까 이거 한국 거더라. 그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호주고 이집트고 K9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도 차기 자주포 이렇게 찾다가 우리 거하고 이제 우리 K9을 본 거죠.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샀던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초도 물량이 있고 그다음에 그 폴란드 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물량이 그렇죠. 따로 있어요. 기술 이전에서. 예. 근데 그 라이센스 생산하는 물량을 빼고더라도 초도 1차 간 것만 해도 지금 방산 시장에서 이 정도 잭팟 트러트리가 굉장히 힘들다. 어느 정도 규모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2 전차가 한 대 110억 원 정도 하는데 이거 한 200대 가까이 지금 가고요. 그다음에 FA50 경공격기도 지금 48대. 그다음에 K9도 48대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이거 뭐 제가 그 숫자를 까먹긴 했는데 그 전체 라이센스까지 다 합하면 한 20억 달러 규모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기야 폴란드가 사실 이제 전쟁의 공포가 가장 큰 나라죠. 그게 옛날에 보면은 이제 폴란드 저도 이제 몰랐는데 러시아 쪽에서도 그렇고 독일 쪽에서도 폴란드가 평원이래요. 네. 한번 쑥 들어오면 쭉 밀린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폴란드는 러시아에 의해서 여러 차례 갈기갈기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카틴숲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근데 어쩔 수 없이 냉전 시절에 바르샤바 그 체제에 있었다가 이제 냉전이 붕괴되고 폴란드가 거의 뭐 그렇게 되자마자 거의 나토에 가입했나 하여튼 원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나토 그건데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헤드쿼터가 거기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 서방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가 그나마 완충지대였어요. 러시아하고의 완충지대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작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건 폴란드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폴란드는 러시아하고 직접 국경을 대고 있지는 않지만 벨라루스가 있거든요. 근데 벨라루스는 러시아하고 거의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폴란드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GDP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3분의 1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국방 예산 규모를 지금까지 2%를 쓰다가 이제 2024년까지 2.4%, 그 다음에 차후 2030년까지 5% 정도로 올린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국방 예산을 그 투입하는데 GDP 5%라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보통 1, 2% 쓰거든요. 근데 5%까지 쓴다는 건 그만큼 폴란드가 느끼는 위기감이 대단하다. 아주 크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국산 무기 체계가 대거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저는 이게 그 어느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 KF-21 나왔었잖아요. 그거요. 그러니까. KF-21이 2026년에 이제 양산이 돼서 우리나라에 배치가 되거든요. 이게 잘만 하면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쓰는 무기라고 하면 또 보는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한국군의 위상을 보면 세계 1流급 군대예요. 물론 문제는 많아요. 문제 굉장히 많아요. 보면 뭐 제가 이게 차마 드릴 수 없는 말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나 장비의 질이나 훈련 수준이 여러 가지를 보면 1流급 군대거든요. 근데 저 정도 규모의 군대가 쓰는 무기라면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 방산이 그나마 이제 좀 아시아 시장에서 좀 팔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유럽 시장을 아주 크게 뚫었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값비싼 미국제를 쓰기 좀 부담스러운 국가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뭐 우리 여미사님도 이 사실 요즘 투자에서도 굉장히 화두인 분야잖아요. 네, 뭐 방산이 제일 핫해요. 요즘 뭐 맞아요. 주가도 그렇고 하이 같은 거 갖고 있었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올해 주식시장이 우리나라가 20%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산주들은 역으로 주가 뭐 20-30%, 뭐 한국항공은 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우리나라도 이제 로키드 마틴이 나왔다. 하나그룹이 갑자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합병한 거? 그러니까 하나가 예전부터 이렇게 방산그룹을 조금씩 이렇게 합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삼성테크였는데 이제 하나 쪽으로 넘어갔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하나는 방산 기업이었잖아요. 한국 군대에서 제일 많이. 근데 이 지금 하나가 손을 대는 분야를 보면 거의 전방위적이고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제 포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제 포탄 같은 거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인가 어디 가서 포탄 기술을 좀 협조받으러 왔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가 우리보다 잘 만드는데 여기 왜 왔냐라고 그런 말을 들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KF-21에 들어가는
그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게 에이사 레이더라고 굉장히 수준 높은 레이더인데 이것도 하나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도 미리 사놓을 걸.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올해 네. 굉장히 그 방산의 이슈가 연달아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가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선정이 곧 되거든요. 거기서도 우리 방산 장갑차가 선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 뭐 독일하고 뭐 경쟁하고 있다고. 네. 뭐죠? 그러니까 우리 레드백이죠. 네, 레드백이죠. 근데 네, 독일제도 있고 예전엔 독일제가 달라졌어요. 근데 독일제 문제 뭐냐? 굉장히 비싸요. 비싸요? 비싸. 뭐든지 다 2배예요. 우리 거의 2배예요. 그러면 사는 입장에서 2대 사네. 예, 사는 입장에서 뭐냐면 그래 독일제가 좋은 건 알고 있는데 한국도 만만치 않고 성능 비교를 해보면 그 성능 비교라고 단순히 이렇게 뭐 카탈로그 비교가 아니거든요. 가서 봐요 다. 2개 놓고 직접 비교해요. 뭐 주행 뭐 이렇게 뭐 다 비교한다. 그렇죠. 타보고. 엄청나게 꼼꼼하게 비교한다면 야 이거 성능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은 선택하는 건 뻔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헝가리 군대다. 네. 그럼 독일제 전차도 있고 네. 한국제 전차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병행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기체계가 있으면 네. 왜냐하면 어떤 부대는 이거 타다가 야 부대 배치 바꿔. 네. 그럼 또 그거 하느라고 골치 아프니까 네. 이게 만약에 어떤 나라에 규모 있게 들어가면 이게 검증이 되면 이걸로 통일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기체계를 이원화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네. 무기체계를 이원화하는 건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폴란드가 이게 있었어요. 우리 K2 전차를 들여오기 전에 미제 M1 에이브람스를 250대를 먼저 계약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물 건너간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였냐면 지금 당장 필요해서 미국제를 들여온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가지고 있던 전차를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공여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직접 주기도 하고 이제 부품 형태로 해서 공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공백을 메워야 되니까 미국제를 일단 들여오지만 우리 차기 전차는 우리가 공동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기술력.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라이센스 생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하고 얘기가 된 거거든요. 네. 사실 폴란드에서 붙었던 게 우리나라 전차고 독일제 전차였습니다. 우리가 이긴 거예요. 예,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쪽은 이제 비싸게 사가라. 우리는 비교적 저렴한 좋은 조건으로 기술 이전도 해준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폴란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금융 지원이 되느냐. 그러니까 무기를 현찰 주고 사는 나라는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지난번에 좀 뭐 언론에서 네. 그게 무슨 수출이냐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한다면서요. 거의 99%가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금융 지원 해주고 나서 돈 나중에 빌려주고 사고 뭐 현물로 받던 아니면 차근차근 받던 이렇게 받는 식이지. 이게 뭐 몇 조짜리를 어떻게 현찰 주고 사요. 우리가 막말로 예를 들어서 뭐 사모님 명품백 사도 카드 할부 12개월로 긁어야지. 누가 현찰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적응이 안 되시나 봐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전에 알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유튜브 보면 이제 총기 쏘시는 거 예. 우리나라에서 하신 건가요? 지금 미국 가서. 미국이죠. 예. 그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근데 실제로 시사교육 같은 것도 잘하세요? 제가 2019년에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제가 총기 리뷰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뭐 이 총이 뭐 어떻다 했는데 좀 자괴감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총 쏴봤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쏴보지도 않고 넌 쏴보지도 않고 무슨 소리 하냐.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말로 달러빚 내가지고 2019년에만 미국을 2번 방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리뷰하려고 했던 총을 다 쏴보고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중요시했던 게 일단은 거기 가서 클래식 총을 쏴보고 싶었어요. 화승총 같은 거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전했는가를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는 정말 신기한 게 화승총 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걔네가. 그리고 굉장히 그런 걸 잘 해놨어요. 미국. 그리고 총의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승총 쏴본 사람 몇 명 안 될 거다. 그 중에 내가 한 명이다. 뭐 이렇게. 화승총이라 하면 네, 플린트락. 그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 보면 왜 있잖아요. 뭐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총구에다가 그 구슬 넣고서 막 이렇게 화약 한 그 조선시대 다음에 그 이렇게 해서 예전에. 딱딱딱 해서 여기다 또 화약 넣고 팡 쏘는. 그런 거. 네. 조총 그 다음 세대군요. 네, 조총 다음 세대죠.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아주 우연한 게 초등학교 때 네. 어린이 사격대회에 나가서 제가 상을 받은 거예요. 아, 예. 무슨 사격부 선수는 아닌데 어떻게 뭐 이렇게 뭐 몇 명 가는데 내가 끼어가지고 태능 사격장 있잖아요. 아, 네.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그때 어린이들 사격대회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월요일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한테 상을 받은 거야. 아, 예. 그 이제 가면 이제 그 대회장에서 이제 트로피 같은 걸 이제 학교에 주니까 그래서 내가 내가 사격에서 내가 상을 근데 내가 장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사격 교관을 하게 됐네. 근데 이게 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 사격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소총 사격 같은 거. 근데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사격에 대한 그게 있어서 그런지 유독 사격 그 점수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디 이제 집사람하고 어디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면 꼭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예. 총으로 인형 쏴가지고 예. 이렇게 갖고 와봐. 딱딱딱 해가지고 대체로 성적이 좋아요. 아, 사격이. 예. 우리나라가 근데 총님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데 우리나라 방산 다 좋은데 네. 총은 조금 그래요. 총이 모자라? 아니 좀 기술이? 너무 예전 거 쓰고 있는 그런 게 좀 없잖아요. 지금 뭐 좀 써요 이제 지금? K2 쓰는데 뭐 이게 K2C라고 해서 접히는 거 그 K2? K2C라고 해서 이제 새로 나온 것도 있는데 베이스가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뭐 다른 총들도 옛날인데 근데 이제 소총에 부착하는 부착물이 조금 우리가 워낙 군대 규모가 크니까 이걸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결과가 있어요. 이제 유럽 같은 나라에서 소총을 새로 만들 때 기본적으로 1.5배율 스코프가 달려서 나오는 총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실전에서 그다음에 훈련을 하고 훈련 끝나고 이제 복무에 들어갔을 때도 자기 개인 총에다가 그런 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럽에서 어떤 테스트를 해봤냐면 신병들한테 1.5배율 스코프가 달려있는 소총을 지급하고 사격 훈련을 시키니까 훈련 기간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아, 그러겠네. 그다음에 병사들이 굉장한 자신감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면 소총 부착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전투에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건 증명이 됐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게 아직 조금 그래요. 그래서 뭐 다른 방사는 좋지만 우리는 일단 그다 예산 문제네. 어쩔 수 없이 돈 문제. 예산 문제. 다 돈 문제예요. 예.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K 방산도 좋은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보병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주면 안 될까? 보병의 뭐 총기가. 총기. 그러니까 뭐 근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전투기 뭐 이 전투기라든지 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개인 화기. 네, 이게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아직 갈 길은 조금 멀다. 불균형이 있네요. 네. 뭐 스텔스를 지향하는 항공기가 나와서 막 팔리는데.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은 많이 개선했는데 제가 소대장 할 때만 해도 수통이 6.25 때 수통 계속 쓰고 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면 US 이렇게 그 양철 수통인데 US 이렇게 써 있어. 미군이 쓰다가 주고 간 거 계속 그걸 물 먹고 그랬다고. 사실. 그 안에 엉망진창인데. 엉망진창인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야 어떻게 러시아 애들 저렇게 바보같이 싸우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세계 군사력 2위라면서. 근데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미군이 하는 전쟁만 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전쟁하면 수준이 미군인 줄 알아요. 근데 미군만 빼놓고 봐야 돼요. 미군 빼놓고 대부분 다 비슷해요. 우리가 전쟁의 수행 수준이 우리가 갔다. 그러니까 뭐 들린 말하면 야 별반 낫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물론 러시아군 같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치르는 전쟁을 보면서 굉장히 눈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뭐 무전기 때리면 와서 이렇게 하고 우리 다 데이터 링크 되고 위에서 다 보고 인공위성에서 다 보는가 보다.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것과 이것을 실전에 들어가서 운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우리 한국군의 가장 큰 딜레마는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일부러 전쟁할 수는 없는데. 실전 경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전 경험을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건 돈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실전 같은 훈련.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딜레마예요. 사실 베트남전 말씀하셨지만 베트남전 이후에 북한이 우리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아, 우리가 실전했으니까. 네, 한국군이 실전 경험입니다. 그래서 당시 동아시아에서 최강의 전투력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이라고 했었거든요. 쟤는 베트남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린 애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북한도 그때 뭐 조종사 파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러겠어요. 근데 실제로 경제력이라는 게 군사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훈련할 때 보면 야, 우리 탄피 하나 잊어버리면 탄피 죽는다고 얼마. 근데 미국들은 막 물량공세로 막 때려버리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저게 다 돈을 막 때려 붓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퍼붓던 미군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수행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아웃소싱, 경제 용어잖아요. 아웃소싱. 그러니까 군인은 전투만 해라. 나머지 전부 다 민간 기업이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민간 군사 기업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게 됐었죠. 그렇군요. 아, 옛날 생각나네. 우리 여미사는 저기 갔다 왔다냐? 근데 저는 공군 비행장에 있었어요. 공군 나오신 분들 말씀드리면 굉장히 신사적이다. 다. 굉장히 신사적이다. 근데 신사 그러면 사실 저 해군이죠, 해군. 그죠? 아, 근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해군들이 또 이렇게 좀 자부심 있잖아요. 육군은 항상 전투복 하나 가지고 휴가 갈 때도 전투복 입고 나왔는데 해군들은 그래도 딱 세라포크 딱 외출할 때도 옷도 다르고 국제 신사라고 자기네들이 네이비. 맞아요. 네? 우리 저 의무. 전 뭐 군대 있을 때 뭐 남부럽지 않게 제가 제 전용xe 큰 차가 있었죠. 군의관? 앰뷸런스? 60 트럭이요? 60은 더 큰 거죠. 그 60 맞죠? 두 돈 반. 두 돈 반. 네, 두 돈 반. 근데 앰뷸런스. 네. 훈련 가면 앰뷸런스 딱 타고. 그렇죠. 네. 무전기 잘 안 돼서 스마트폰 쓰고 훈련 나갔을 때. 야, 왜 안 와? 그래서 대대장님. 아니 근데 군의관들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군의관 두 가지가 있는데 군의관님 어차피 의무복무인데 뭐 환자 나오면 소독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군의관이 있는가 하면 야 나도 군인이야 막 이런 진짜 약간 전투적인 군의관. 내가 있을 때는 그런 분이 있었거든. 아니 적당히 좀 하세요.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막 그런 분들이 있고 재밌었어. 군의관이셨나요? 네네네. 그럼 진짜 머리 아프면 머리에다 빨간 약 발라주나요? 파랗냐? 아유, 큰일 납니다. 잘 케어해드려야죠. 그래도 이제 뭐 이런 얘기들도 유익하고 재미있는데 저희 오시면 하나는 또 숙제가 있어요. 네, 굉장히 너무 재밌는데 밤새워서 얘기하는 사연 하나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 인터넷에 그 흔한 댓글 한번 달아본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용기 내어 3프로TV 상담소에 문을 들여봅니다. 저는 현재 35살 직장인 싱글 여성입니다. 딱 2년 전인 2020년 여름 자본주의를 뒤늦게 깨닫고 부푼 희망으로 주식시장에 입문했습니다. 그동안 적금으로 1억을 모아놨습니다. 굉장한 돈이네요, 1억. 네. 처음에는 소액으로 안전해 보이는 대형주에 투자를 하였고 이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자 재미가 붙어 겁도시 6천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평균 30 수익이 났고 30%겠죠. 네. 예. 이번 하락장에 다 빠져서 4%로 줄었습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이익 실현 못했습니다. 매수는 무작정하지만 매도를 못합니다. 현재 순자산은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7천만 원 주식 투자 중이고 나머지는 파킹 통장에 있어요. 저는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기업이 생기면 매수를 조금 하고 또 다른 기업을 매수하고 일명 백화점식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서 백화점식 투자가 아닌 집중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염승환 이사님의 강의, 위즈덤 칼리지 등의 강의도 수강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장에서 변동성이 너무 심한 시장의 무력감을 느껴 지금은 계좌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장도 있을 텐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공부한다고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자꾸만 저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이제 주식을 접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볼까? 자꾸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더 안전해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있는 법이겠죠. 막상 주식시장을
떠나자니 그동안 공부해온 것도 너무 아깝고 김프로님, 정프로님, 염이사님의 아침 시황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자꾸 섭섭해집니다. 세 분의 아재 개그 좋아하는 1위입니다.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으면서 떠나야 할 것도 같고 2달가량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투자자들 마음 딱 이분이 딱 대변하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 면도 있고 안 하면 바로 올라갈 것 같고. 맞아요. 그죠? 지금 되게 고민스러운 시점이에요. 지금 딱 그 환경이. 사실 이거 읽으면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주식 투자 좀 하셨어요? 지금 망할 놈의 카카오에 넣어가지고 왜? 제가 지금 카카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제가 카카오 11층입니다 지금. 11층? 네, 마찬가지. 쳐다도 안 봅니다 지금. 그다음에 코인도 좀 했어서요. 근데 뭐 다들 비트코인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럼 저 이렇게 군사 전문가가 그 방산주를 사시지. 그러니까요. 그 내가 뭐 했지? 그리고 차라리 뭐 이렇게 좀 뭐 코인 시장에서 좀 있지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다른 사람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따르다 보니까 이거 뭐 괜찮은 게 하나 있대요. 종목 얘기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체인링크를 들어갔어요. 네. 7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네. 쳐다도 안 봅니다 저. 7분의 1 토막은 코인 치고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대부분 뭐 98% 빠지고 뭐 없어진 것도 있으니까. 네, 알트코인 중에는 네. 카카오에 또 이렇게 네? 근데 한이 있으시군요.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뭐요? 제가 좀 소액이긴 하지만 네. 신라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밀리터리랑 상관없어요. 저는요 전혀 상관. 그래서요. 저는 그냥 제 모토는 그냥 열심히 해서 돈 벌자. 그거 외에는 없다. 아니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전쟁처럼 해요. 주식을 전쟁처럼 하시는데. 네. 아니 근데 이분도 이분이지만 일단 카카오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뭐 카카오가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죠. 네. 주주들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좀 있었죠. 네. 그게 좀 이제 있어서 이제 좀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고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약간 이제 네이버도 비슷한데 그 미국의 그 빅테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유사하죠. 네네. 사업 구조가. 근데 그 기업들도 반토막이 수두룩해요. 뭐 그 그렇죠.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도 고점 대비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고. 그러니까 카카오도 코로나 때 수혜 받아서 많이 올랐는데 나스닥이 무너지면서 그냥 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금리 올라가면은 네. 또 그런 성장주들이 안 좋거든요. 네, 맞아요. 비용이 많아지니까. 제로 금리에서 지금 금리가 막 오르니까 이 기업들이 가치가 떨어져요, 사실은. 그럼 그냥 4, 5년 쳐다보지 말까요? 다행스럽게 급한 돈 아니라서. 아니 뭐 그게 카카오가 근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좋잖아요. 네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점이고. 그러니까 저거 제가 누구도 그거- 대체 못해요. 나는 그거는 전 인정해줘. 이런 거 좋거든요. 독점, 독과점, 거의 독점. 1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것 쪽에서 일타라서. 아니. 그래서 카카오를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나가지고 제가 지금.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이제 또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 받아서 비싸질 때가 있고 네. 또 그게 할인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네. 카카오는 이제 많이 할인을 받았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좋아지려면 뭔가 또 계기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게 좀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뭐 기다리시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인내심이 좀 아직은 필요할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하고 저하고 거의 싱크로의 90% 이상. 그래요. 저도 삼성전자 액면 분할했을 때 들어갔거든요. 예전에. 54,000원에 들어가서 90,000원에 팔고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저는 자신감이 있었죠. 야 이거 뭐 되는가 보구나. 9만 원을 팔았다는 게 작년 작년 초에? 한참 예, 좋을 예. 때 오, 빠져. 제일 올라갔을 대박. 때. 예. 여기서 작년 딱 1월 달에. 하셨네요. 그래서 괜찮나 보다. 이건가 보다. 그리고 딱 팔고 방산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또 카이가 빌빌 할 때였거든요. 안 사실. 좋았어요. 카이가 안 그렇지. 좋았지. 카이 엄청 안 예. 좋았지. 빌빌빌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야 근데 누가 그러더라. 야 방산 좀 쳐다보는 거 아니다. 누가 나한테 그래가지고 야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샤를한테 방산주 쳐다보지 말라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이고 연락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 볼까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대신 이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내내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지금 KF21이 초도 비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게 왜 개발 순서 있잖아요.
개발 순서가 지금 거의 맞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도 F-35 개발할 때 질질질 뭐 하려다 했는데 연기돼서 한 2년 연기되고 이런 게 허다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KF-21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거의 지연이 없어요. 예상대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테스트할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 초도 비행보다 훨씬 더 중요한 테스트가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무장을 발사한다던가 아니면 초음속을 돌파한다던가 이런 이벤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한 번씩 있을 때마다 만약 성공을 계속 한다면 굉장히 좋은 영향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양산 시점이 2026년부터 이제 공군에 납품이 되는데 그 양산 시점을 대충 제대로 맞춘다면 굉장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전에 수출 계약이라도 하나 이렇게 지금 뭐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카이를 사야 되는지. 아니 근데 우리 원래 본방에서도 종목 추천을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우리 네. 3프로 TV는. 근데 이제 3프로 상담소에서 제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 여러분 근데 아무리 웃고 즐기지만 투자는 또 이런 그 현장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제가 볼 땐 확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또 샤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고난도에 이를 수가 있으니까 또 찬찬히 좀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 상담 좀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게 뭐 백화점식 투자를 많이들 하세요.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근데 뭐 여러 개 살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 그렇게 하시다가 이게 좀 한 몇 개 종목으로 집중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큰 수익을 내려면 뭐 워런 버핏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에 대가고 뭐 저평가된 거 사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이야말로 진짜 집중 투자에 대가거든요. 그렇죠. 그냥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보험사 하나 인수해가지고 대박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 그리고 버핏도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많은 주변에 이게 보면요 어쨌든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은 결국 처음엔 여러 개를 하다가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제 된다고 싶은 기업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그게 이제 잘 맞아가지고 큰 부를 대부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이분도 좀 백화점식 투자인데 그거를 이제 좀 좁혀가는 과정을 한번 계속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일단 이게 읽어보니까 자꾸 이제 의심이 간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의심 가고 이건 뭐 누구나 당연해요. 그리고 요즘 장은 뭐 아무리 잘하는 분도 다 똑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아까도 워런 버핏 얘기했지만 워런 버핏도 예전에 그 델타항공 손절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잘하시는 분도 손절 잘해요. 손절 쳐버렸어요. 네, 손절 잘해요. 과감하게. 네. 그리고 저 델타항공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방을 잊어버려가지고. 갑자기 여기 뭐 밀리터리로 그래서 우버를 그렇지. 타서 제가 하도 속상해서 우버 기사한테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우버 기사가 야 델타 나도 델타 한다. 그뭐 유나이티드 타라.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워런 버핏도 그렇고 실수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그냥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워런 버핏 완벽한 사람으로 비춰져서 그렇지 진짜 실수한 것도 많고 근데 이분이 스타일이 뭐냐면 잘못되면 인정하고 그냥 잘라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 투자자분하고 좀 다른 점인 거는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좀 복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되시는 건 좋은데 좀 자신감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뭐 지금 왜냐면 일단 손실 안 본 것만 해도 일단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손실 보신 분들 스트레스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어쨌든 수익이 감소해서 그렇지 아직은 그렇죠.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더 성공할 수 있는 뭐 기회도 좀 있으니까 너무 막 이거를 자기 막 이게 의심하거나 그러진 마시고 다만 지금 필요한 거는 어쨌든 주식 투자가 뭐 쉬운 건 아니니까 계속 좀 공부하시면서 뭐 3%가 됐건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거든요. 성장할 기업 그러니까 방산도 지금 올라간 게 결국 이 성장판이 열린 거거든요. 방산 엄청 힘든 네. 주식이었어요. 네. 이게 방산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맞아요. 방산주로 이렇게 애널리스트 이렇게 보고서 보면은 이게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이제 방산이 못 갔던 이유가 이
물량이 막혀 있어요. 내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내수가 수출로 뚫려버리니까 위가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주식은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판이 열린 기업을 뭐 3%를 보시건 특히 지면신문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면신문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 몇 개씩 구독하셔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 앞으로 어떤 산업이 성장판이 열릴 건가. 그럼 내가 20개 갖고 있는 중에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틀린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과정을 만들어 가시면 또 한번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저도 이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빚내서 투자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쉽지 않죠. 대출 받으신 분들은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꽤 되는 것 같아서 네. 이거 대출 좀 받아서 여쭤보고 하신 분들 싶거든요. 많죠. 예. 그래서 늘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네,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리지만도 네. 또 확신이 들면은 또 아유 이거 뭐 2.5배 질러가지고 10%만 먹어도 25%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하시는데 글쎄 이제 뭐 그건 개인 성향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는 사업하시는 건데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적당한 시점에 맞아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분이 그 무력감을 네. 느낀다고 써놨어요. 네네네. 네, 뭐 시장의 무력감이지만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일상에도 아유 이렇게 요즘 힘이 없어, 의욕이 없어. 아, 지금 뭐 네. 제가 일요일부터 하여튼 뭐 오늘도 뭐 네, 오전에 뭐 있어서 여쭤봤는데요. 네. 1년 전보다 지금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 있어요에 대해서 한 번도 손을 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정도의 무기력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만 무기력한가? 왜 옛날과 다르지? 이렇게 좀 비교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무기력한 게 당연한데 그래도 열심히 사는 나 대견의 쪽으로 가야지. 나 왜 이 모양이야? 왜 정신 못 차려? 이렇게 가는 거는 좋지 않다. 요즘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요즘 마인드 케어 좀 흐름이 그렇고요. 저는 네, 이분은 네. 그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 그런가요? 네, 읽었어. 네. 역시 다르시네. 네, 그냥 뭐 네,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연인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나 이 사람하고 헤어질까 말까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 헤어지기 싫다는 건가요? 그럼요. 예. 네, 그것도 모르고 친구가 야 헤어져 버려. 너 그 요즘 그 친구하고 헤어지지. 너 요즘 왜 걔 말이 없니? 그럼 이제 헤어질 거죠. 예, 그렇네요. 근데 정말 근데 진짜 이 샤를님을 모시니까 다시 한번 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것도 우리 많고. 정규 프로그램 모셔가지고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한번 해볼까? 네. 제일 좋아하는 무기는 개인적으로 뭔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고. 뭐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요? 전 총이 좋아요. 그러니까 총 중에서도 총 중에서도 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서부 영화 보면 윈체스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레버 네. 체크. 네. 전 이거 써보고 제가 거기서 써보셨어요? 쐈어요. 그리고 총 매장을 갔는데 윈체스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산탄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양한 종류. 예. 옆으로. 옆으로 넣어서 이렇게 찰크닥해서 쏘는 건데 싼 게 나왔어요 하나.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근데 그 주인이 저보고 일로 와보래요 저보고. 그래서 갔죠. 그러니까 탁 하더니 야 이거 한번 작동. 진짜 옛날 빈티지 총이에요? 예. 옛날 빈티지 아니고 이제 아직도 나오긴 하는데. 네. 너 이거 네가 이걸 보길래 내가 가져왔다. 그래서 너 한번 들어봐서 한번 해보래요. 죽겠는 거예요. 이거 나서. 근데 그거 사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딱 딜을 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할아버지인데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680만 주면 내가 이건 네 거다라고 그래. 그래서 나 이거 사우스 코리안이다. 나 이거 한국 못 가고 들어간다. 근데 그때 제가 옆에 친구가 있었거든요. 또 친구한테 맡겨놔. 그럼 너 미국 올 때마다 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순간에 지를까 카드를 딱 뽑으려고 했었어요 진짜. 근데 안 사긴 했는데 네. 그만큼 제가 그 윈체스터 총을 좋아해요. 약간 그 좀 클래식한 총. 클래식. 그 수동인 거죠? 네.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네. 하듯이 예, 이걸로 그렇죠. 격발기를 하는 거죠. 자동차도 왜 올드카 그 모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음반도 보면 LP판 지난번에 왜 김종진 그런 그 소장판 그거 그런 거 발견했을 때. 네. 그래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뭐 어떻게든지 남북 관계가 대치관 이런 게 좀 해소되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런 긴장 관계가 없으면 이제 그런 애호가들이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뭐 현실적으로 없죠. 네. 그리고 또 뭐 총을 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또 미국에서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야 총기 사고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거의 위험성을 현장에서 깨달았었어요. 제가 총을 쏘러 켄터키에도 갔었는데 거기에 머신건데이라고 무슨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날은 중고총을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중고총을 살 때 그냥 운전면허증만 보여주면 총을 살 수 있더라고요. 누구나. 근데 미국에 그 위조 운전면허증이 굉장히 많대요. 많죠. 네. 그렇다면 자칫 그렇죠. 굉장히 불쌍한 생각 가진 사람이 그런 총을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규제가 켄터키는 별로 없는 주래요. 그러니까 그 주마다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규제가 없는 주에서 그런 총기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다. 그러니까요. 네. 자, 아이고 이제 시간 때문에 샤를린과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그 나오신다고 또 야 우리 샤를린 또 저기 나갔네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여러분들 저기 3프로 TV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굉장한 데 나오게 돼서 저도 좀 떨렸는데 제가 더군다나 오늘 좀 지각을 해가지고 아유 별 말씀을요. 저희 덕분에 저희도 좀 쉬었어요. 예. 너무 좋은 프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샤를린 군사연구소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프로 상담소 79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하고요. 또 힐링의 음악도 여러분께 선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밑에 나가죠. counsel@ebroadcasting.co.kr 일로 보내주시면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좋은 책도 댁으로 구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또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죠. 어쩌면 절정을 지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시기도 하시고 또 댁에서 에어컨 틀고 수박 드시면서 여름을 이겨나오고 계실 텐데 코로나가 또 이렇게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런가요? 많이 유행을 한다고 하니까 건강들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주식시장에서도 좋은 수익 내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여러분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동학 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저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